네, 이번 차시는 우리 교재 28페이지죠. Indexed Families of Set. 인덱스라는 거는 이제 뭐 첨수가 되었다, 뭔가 첨가가 되었다는 의미죠. set은 집합이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첨수된 집합의 family, 이 family를 가족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나라 번역자들이 족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발음이 유의하세요, 여러분. 네, 가족 할 때 족이에요. 네. 첨수된 집합의 족. 교재를 읽어보면은 뭐 이미 우리가 다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집합 배울 때 나왔던 내용들이에요. 집합에 서로 다른 원소들의 모임인 것인데 그때와 구별하지 않더라도 무방한 대상들 그 구성원의 모임을 패밀리를 하겠다. 아직은 이 패밀리라는 말이 어떤 말인지 느낌이 잘 안 오죠. 읽다 보면 알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들이에요. 이를테면 AAA는 새 구성원 AAA 하나의 패밀리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패밀리를 집합으로 생각한다면 바로 한 원소 집합 A에 불과하다. 그런 걸 패밀리를 하겠다 그런 얘기죠. 같은 구성원들. 자, 집합 감마, 이게 감마 대문자죠. 감마에 대하여 그 감마의 집합의 임의 원소 하나를 골라놨을 때 그 각 원소가 집합에 하나씩 대응할 때 A 감마의 집합을 감마에 따라 첨수된 집합의 쪽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제 기호로는 이렇게 쓴다라고 하죠. 교재 다 있어서 사실 굳이 안 써도 되는데 감마 대문자 이렇게 쓰죠. 읽다 보면 또 무슨 말인지 알게 돼요. 자, 계속 읽어봅시다. 일반적으로 감마는 자연수예요, 자연수. 자, 이를테면 다음 n개의 집합 1, 2, 2, 4, 3, 6, 땡땡땡, n, 2, n 들은 의 family는 자연수의 집합 n에 따라서 첨수된 쪽, family로 여길 수 있다. 무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죠. AN을 n, 2n 이렇게 나타내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 n이 1이라면 A1은 뭐예요? 1과 2가 된다는 소리이고, 그렇죠? n이 2라면 A2는 2와 4가 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연수 감마, 이 감마가 일반적으로 자연수기 때문에 n을 배치한 거고 그 자연수의 값에 따라서 이렇게 집합이 구성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로 첨수된 패밀리 이렇게 자연수 n으로 첨수된 패밀리 n, 2n 패밀리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 이런 애들을 이렇게 하나의 패밀리로 묶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 아니죠? 예, example를 계속 봅시다. 공집합 N, Z, Q, R, R 이렇게 나와 있는데 N은 알죠? Natural number, 자연수. Z는 짤, 독일어죠, 정수. Q는 quotient number, 유리수. R은 real number. R 그냥 두 번 쓴 거예요. 이제 패밀리의 첨수를 매겨라.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예요? 얘네들을 이렇게 A1, A2, A3 이렇게 구별해라 이런 얘기예요. 이 패밀리는 이제 제가 이 타이핑하다가 이 좀 근접한 문자를 못 찾아서 약간 이상하게 써있는데 패밀리는 일반적으로 이제 F 이렇게 쓰면은 이게 패밀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 좀 멋지게 써야 되는데 이렇게 쓰기도 하나요? 이런 식으로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한글에서 이 문자를 못 찾아서 좀 이상하게 써놨어요. 자, 주어진 패밀리에는 구성원이 6개가 있죠. 그렇죠? 공집합 NG, Q, R, R 이렇게.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번호를 매기면 되겠어요? 이렇게 6개를 매기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6개 구성원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첫 번째 이게 첨수하겠다, 인덱스하겠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인덱스하겠다. 예를 들어 엠피셋 그리고 두 번째 첨수를 한 집합을 자연수 이런 식으로 매기면 돼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그런 얘기죠. 그럼 이제 얘네들을 이제 모아자는 얘기예요. 이렇게 모아놓으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렇게 모아놨을 때 우리 교재에 나와 있죠. 패밀리를 구성해봐 이러면 이렇게 첨수된 놈들을 패밀리로 구성해봐 그러면 이렇게 쓰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좀 아주 러프하게 말하면 뭐예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집합의 집합 개념이구나. 그냥 아주 러프하게 말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죠?
여기서는 이제 구성원이 집합이었으니까 집합의 집합으로 패밀리가 구성이 된 것이고 여기서는 그냥 원소들이었죠. 어쨌든 이렇게 만들 수 있다 그런 얘기고 어려운 얘기 안 나오죠. 12번째 데피니션을 한번 봅시다. 12번째 데피니션을 보면은 임의의 첨수된 패밀리에 대하여 적당한의 말뜻 알죠? for some 존재성의 기호죠. 존재하기만 하면 되는 거, 있기만 하면 되는 거 이게 적당한 for some. 패밀리의 원소 A의 원소 전부로 이루어진 집합을 이 패밀리 구성원 집합의 합집합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합한다 그쵸? A라고 합시다. 이 패밀리에서 집합을 빼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라고 나와요? 그런 애들 합하자 집합이에요. 교재 뭐 답이 꼭 나와 있죠. 그 원소는 유니버스였어요. 전체 집합의 원소예요. 그렇죠? 근데 그 x가 뭐라고 나와요? for some 우리 교재는 for some이라고 나왔죠. 기호화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there exist 그렇죠? 존재한다. 즉 있기만 하면 돼 이런 얘기예요. 누가? 그 a가 이 a가 얘네를 보면 되죠. a가 그 패밀리에 있으면 돼 적당한 존재성을 나타내는 거. 왜냐하면 합집합은 어디인가 있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합집합인 경우는 당연히 이제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합집합은 for some 있기만 하면 돼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자, 뭐 기호를 달리해서 이제 그 다음 줄에 보면은 이제 A, F 대신에 이제 small 감마, large 감마 이렇게 바꿔놨죠. 다 같은 얘기들이에요. 읽어보면 알 수 있죠. 유한집합인 경우 감마가 n개라고 하자. 감마가 n개. 얘네들 감마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첨수의 집합이에요. 인덱스들의 집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순서를 매겨야 되니까 순서를 매길 수 있는 가장 최소의 집합인 자연수를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얘네들 첨수된 집합을 합하세요. 그 감마는 누구 거예요? 라지 감마. 그렇죠? 얘네들을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수학자들도 이게 이제 엄밀한 표현이지만 이거 대신에 우리는 그냥 이렇게 쓰기도 한다. 사실 저도 이 기호를 제일 많이 써요. 이게 제일 편해요. 수학자들 그냥 다 이거 써요. 이렇게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쓸 거예요. 그러면 얘네가 의미하는 당연히 뭔 줄 알죠? A1, A2, 유리원 어디까지? AN까지 그런 얘기들이에요. 쉽죠? 어렵지 않아요. 자, 퀘스천 49번 간단하죠? 한번 읽어보세요. 다음과 같은 집합들의 족의 합집합, 패밀리를 구하라. 근데 읽어보면 되게 간단하죠. 첫 번째는 1, 두 번째는 2, 3, 세 번째는 3, 4, 5. 그쵸? 그러니까 뭐예요? 한 개, 두 개, 세 개, n개 이런 식으로 나간다는 얘기네요. 그쵸? 그러면 우리한테는 인덱스가 몇 개 필요하겠어요? 인덱스가 당연히 n개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첨수 집합을 n개만 만들어주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매우 고맙고 이거 수열의 일반항이랑 지금 똑같은 거예요. 일반항에 꼴이 나와 있죠. n 플러스 1, n 플러스 2, n 마이너스 1까지. 그렇죠? n에 1 넣으면 1인 거고 2를 넣으면 뭐 2, 3.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수열의 일반항과 같은 역할을 한다. 그냥 그런 얘기들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예요? 이걸 하고 싶은 거죠. 뭐 K는 1, AK라고 한다면 K는 1부터 N까지를 합치고 싶은데 그런데 이 K가 누구라는 얘기예요? N 더하기 1, N 더하기 2, 2N 빼기 1까지 이런 애들 인덱스가 되니까 얘네가 이제 집합 쪽이 되는 거죠. 그렇죠? 집합 첨수된 집합 쪽이 되는 거. 이거 합해라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얘네들은 뭐가 되겠어요? 계속 합해나가는 거니까 K가 1이라고 한다면 얘는 누구밖에 안 돼요? 1이 되는 거고. 그렇죠? 합집합 물리고 K가 2다라고 한다면 2, 3까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맨 마지막으로 뭐가 될 줄 알죠? 이렇게 될 거구나. 그래서 아까 했던 얘기가 뭐냐면 그냥 우리 고등학교 수학에 나오는 수열의 일반항의 역할을 얘가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얘네들 다 합해 주었으니까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1, 2, 3 그리고 어디까지? 2n-1까지. 그래서 이 집합은 그래서 for sum이에요. for sum. 있기만 하면 되는 거. exist. 왜냐하면 1은 여기에만 있었고 2, 3은 여기에만 있었죠. 그냥 합하면 있는 거예요. 그럼 합하면 이 집합 쪽에서 어딘가에는 있어요. 분명히 하나는 나와요. 그렇죠? 그런 느낌이에요.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자, 다음 페이지 갑시다. 자, 다음 페이지에 가면 13번째 definition에서 13번째 definition은 그럼 이번에 뭐겠어요? 이 첨수된 집합의 패밀리의 집합의 교집합, 그쵸? 집합의 교집합이니까 이번에는 뭐가 나오겠어요? 이렇게 나오겠죠? 교집합 A 감마라고 할까요? 그러면 감마는 역시 라지 감마의 원소 이렇게 합하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역시 앞에 나왔던 그 집합의 합집합과 데피니션은 똑같아요. 다를 게 1도 없죠, 그렇죠? 그런데 이 경우에는 인터섹션이잖아요, 교집합. 교집합이니까 당연히 뭐가 돼야 돼요? 있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다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렇죠? 너도 있고 나도 있고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나와요? O, A가 나오는 거죠. 그냥 그게 차이점이에요. 네. 집합의 합집합에서는 이게 for some, exist였고 그리고 집합의 교집합에서는 모두가 있어야 하니까 for all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냥 집합의 개념이에요. 중등 수학에서는 정말 뭐 그냥 단순하게 집합 원소 갖고 있는 애들만 따지지만 여기서 이제 확장을 시키고 있는 거죠. 집합의 교집합. 그러니까 얘가 누구니, 얘가 몇 번째야라는 걸 구별하기 위해서 이 첨수를 첨수 집합을 사용한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순서를 매겨주는 거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유한 집합의 경우도 유한 집합의 교집합인 경우도 마찬가지로 합집합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쓰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거 훨씬 많이 써요. 이렇게 쓰는 게 아마 여러분들 보기에도 훨씬 편할 거예요. 부담감이 없죠. 얘네들이 말하는 건 당연히 뭐예요? A1 인터섹션, A2 인터섹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한계 n개 집합의 교집합이구나. 이것을 수학적으로 이렇게 정의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별로 어렵지 않죠? 자, 다음에 이제 이 Archimedes property가 나오는데 여기서 할 말이 굉장히 많죠. 오늘은 아마 이번 차시 이 Archimedes property 얘기하다가 아마 끝날 거예요. Archimedes property는 사실 수학을 전공한다. 그러면 물론 이제 수학을 전공하지 않아도 수학과 관련된 많은 그 학과들에서 공부하죠, 그렇죠? 경제학과 학생이 갑자기 그 어널리시스 해석학 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기 할 줄 몰랐다고 몰랐겠죠. 기본이에요, 기본. 그 어널리시스의 가장 기본이 바로 이 Archimedes property예요. 이 Archimedes property는 정말 러프하게 말하면 뭐냐면은 이제 이런 거죠. 어떠한 양의 실수를 골라내도 그 양의 실수보다 더 큰 자연수가 반드시 존재하기 마련이다. 이 아르키메데스가 만들어서 Archimedes property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르키메데스가 언제적 사람이에요? 기원전 3, 4세기 사람이죠. 이 사람이 정말 이제 그 위대한 수학자로 아직도 이름을 불리우는 이유가 그 기원전 3, 4세기에 이미 무한대와 무한소의 개념을 알고 있었어요. 물론 이제 현대 수학으로 넘어오면서 로빈슨이라는 수학자가 이제 그 여러분 알죠? Non-Standard Analysis로 해서 비표준 해석학 거기서 학문으로 체계화시키기 전까지는 그 Archimedean property랑 그 거기서 발생되는 무한소, 무한대 이런 개념들이 굉장히 유용하게 잘 쓰고 있었어요. 자,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Archimedes property가 뭐냐면은 for all C1 뭘까요? In real number. 정확하게 말하면 positive real number라고 할 거예요. 책에 이렇게 써 있죠. 네. 자, 양의 실수 집합에서 어떤 원소를 골라내도 반드시 there exists natural number. 그런데 such that 어떤 형태로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그 양의 실수보다 어떤 양의 실수를 골라내도 그 양의 실수보다 더 큰 자연수가 반드시 존재하기 마련이다. 되게 직관적인 얘기예요. 사실 아르키메데스가 직관적으로 알았겠죠. 이게 현대 수학에서 뭔가를 막 체계화시킨 건 아니었으니까.
근데 어쨌든 뭐 알겠지만 아르케미데스의 뭐 평행법 이런 거에 의해서 현대 그 구분구조법 원리도 다 나온 거예요. 알고 있죠? 어마어마한 사람인 거죠. 자, 그런데 사실 이 아르케미데스의 프로퍼티를 이해하기 전에 이제 어떤 개념이 필요하냐면은 무한소라는 개념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무한소는 이제 우리가 직관적으로 그렇게 설명하죠. 어떠한 양의 실수보다도 더 작은 양의 실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게 이제 초실수잖아요. 하이퍼 리얼 넘버. 그래서 극한에서 우리가 limit h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무한소는 이제 뭐 일반 뭐 이게 뭐 정설이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무한소를 설명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양의 실수 두 개를 골라냈어요. 양의 실수 두 개를 골라냈을 때 둘 중에 하나를 계속 더해 나가요. 계속 더해 나가서 다른 양의 실수보다 작아지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이게 총 n개를 골랐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n개를 골랐다고 했으니 당연히 얘는 무슨 수예요? 자연수죠. 그렇죠? 몇 개 골라냈으니까. 그러면 nx는 뭐가 되냐면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 자연수 n이 뭐가 되냐면 x분의 y보다 작다라는 식이 만들어짐을 알 수가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x를 y에 대한 무한소라고 얘기를 해요. x는 y에 대한 무한소. 왜냐하면 아무리 더해 나가도 얘보다 작아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x가 바로 y에 대한 무한소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르키나 프로퍼티는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르키나 프로퍼티는 어떤 양의 실수를 잡아내도 그 실수보다 더 큰 자연수가 존재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얘는 어떻게 되냐면 오히려 작아지고 있죠. 그래서 이 아르키나 프로퍼티는 뭐라고 얘기냐면 무한소를 만족하지 않을 때 그 경우가 바로 이 아르키나 프로퍼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제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이런 양의 실수가 존재하지 않아야 돼요. 양의 실수가 존재하지 않아야 돼요. 그쵸? 어떤 양의 실수예요? 바로 이렇게 되는 양의 실수가 존재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럴 때 이게 이제 뭐예요? 아르키나 프로퍼티를 만족하는 경우가 되죠. 왜냐하면 이 말을 바꿨을 때 이걸 만족하지 않으니까 이제 얘네들을 뭐라고 쓸 거냐면 그러면 이런 xy가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n개니까 nx가 y보다 커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x가 y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어떤 이 시추랑 똑같은 시추가 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xy가 양의 시추 집합이었으니까, 집합의 원소였으니까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정말 러프하게 말하면 이게 이제 아르케미데스가 생각했던 처음 발상이라고 해요. 저도 뭐 아르케미데스랑 뭐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기본 발상은 이거예요. 어떠한 양의 실수를 골라내도 그 양의 실수보다 더 큰 자연수는 반드시 존재하기 마련이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게 결국 실수의 공리 중에 하나의 완비성 공리를 보장해주는 이게 하나의 성질이에요. 왜냐하면 실수계에서는 위로 유계하면 반드시 최소 상계가 존재하죠. 그렇죠? 위로 유계하다. 그렇죠? 그러면 반드시 최소 상계를 가져야 다 알아듣고 있겠지만 수학 전공자들은 지금 벌써 다 알아들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n이 보다 커 n을 자연수라고 합시다. 여러분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자연수를 택한 거예요. 그러면 이 n의 가능한 값은 누구부터예요? 2부터 이렇게 나가겠죠. 얘네들이 바로 뭐예요? 얘네들이 이게 유계한 거죠. 바운드가 있으니까 그렇죠. 바운디드라고 그러죠. 바운드가 있는 거 유계한. 그러면 얘보다 큰 값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요. 얘네가 다 뭐가 되냐면 이게 바로 어퍼 바운드죠. 어퍼 바운드.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예요? 상계. 그 중에서 상계동사는 죄송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작은 게 누구예요? 얘. 그래서 얘가 바로 뭐예요? The least. upbound. 그래서 보통 이제 수학자들이 줄여서 뭐라고 얘기해요? LUB.
그쵸? LUVE가 아니에요. LUV. 최소 상계가 2. 위로 유기하면 최소 상계가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아래로 유기하면 최대하계가 존재하죠. 그쵸? 최대하계가 존재하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역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장 간단한 자연수집 하나 꺼내봅시다. 얘가 있다라고 합시다. 물론 n은 자연수예요. 그러면 당연히 n의 후보는 뭐냐면 9, 8, 7, 6, 5, 4, 3, 2, 1 이렇게 나가죠. 얘네들이 다 뭐예요? 하계, 로우 바운드라고 얘기를 하죠. 로우 바운드가 돼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큰 값이 누구예요? 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The greatest. 그쵸? 이게 바로 로우 바운드 중에 가장 크다 해서 the greatest low bound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위로 유계하면 최소 상계가 존재하고 아래로 유계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최대하계를 갖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개념들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게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완비성을 보장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인 거죠. 이 개념을 생각하면 직관적으로 되게 당연해요. 그렇죠? 어떤 실수를 잡았을 때 걔보다 더 큰 자연수. 그죠? 그게 이제 점점 진행하다 보면은 자동으로 연속성이 보장되는 거죠. 그게 완비성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쵸? 자, 그럼 이제 계속 진행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서 이 자리, 자, C1 자리에 우리 C2분의 1이라는 임의의 양의 실수를 한번 넣어봅시다. C2가 양의 실수면 당연히 C2분의 1도 양의 실수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똑같죠. 자, 임의의 양의 실수가 존재한다. 죄송합니다. 임의의 양의 실수에 대해서 어떤 자연수가 존재한다. 그런데 그 자연수는 such that 어떤 형태로 존재해요? C2분의 1이라는 형태로 존재하죠. 그렇죠? 그러면 둘 다 양수니까 뭐가 돼요? n분의 1이 C2보다 작아져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요거 이 개념이 어디서 많이 본 개념이에요. 그렇죠? 이게 어디서 많이 본 개념이에요? 바로 이 C2가 바로 누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입실론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입실론 기억하죠, 여러분? 혹시 기억이 안 나면은 제 강좌 중에 함수의 극한의 학문적 정의라는 파트가 있어요. 그거 살펴보세요. 시간상 거기까지 할 수는 없어요. 보통 우리가 극한을 정의할 때 수열의 극한 이 말만 하고 지나갈게요. 어차피 여기를 많은 얘기를 못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이제 이 얘기까지만 마칠 생각이에요. 수열의 극한과 함수의 극한의 차이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수학을 전공한 사람들도 이게 유심히 살펴보지 않는 대답을 잘 못해요. 수열의 극한보다는 오히려 함수의 극한을 더 많이 기억하죠. 왜냐하면 이제 포함관계 이렇게 성립을 하니까. 얘네들은 보통 이제 입실론 델타 논법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수열의 극한은 입실론 델타가 바로 큰일 날 소리죠.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입실론 n이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정의역 밴드죠. 정의역 밴드에 대응하는 치역 밴드가 존재한다. 그래서 정의역과 치역 둘 다 밴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수열의 극한에서는 오직 치역 밴드만 존재하는 거고 그때 처음으로 들어오는 항이 몇 번째 항이야? 그래서 그 이후로는 무한계, 유한계를 제외한 무한계가 다 밴드 안에 있다. 그래서 순서를 정해주는 거죠. 수열 입실론 n이 되는 거예요. 자, 어찌되었건 그 함수의 극한을 보장할 수 있었던 치역 밴드 입실론이 이 RP랑 프로퍼티로부터 나왔던 거예요. 되게 신기하죠. 자, 밑에 보면 이제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 하나 써 있어요. RP랑 프로퍼티는 실수의 상한에 관한 공리가 맞죠. 그렇죠? 왜냐하면 실수 얘가 상한, 그렇죠? 상한에 관한 공리가 맞아요. 그런데 자연수의 하한이 존재할까? 이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이건 솔직히 저도 자세히는 몰라요. 왜냐하면 이거를 알려면 적어도 이제 아까 말했던 그 non-standard analysis라고 해서 비표준 해석학을 전공하신 분들만 여기에 대한 명쾌한 감을 줄 수가 있어요. 저도 거기까지는 공부를 안 해봤기 때문에 그냥 대체적으로 그냥 아주 그냥 얄팍한 지식으로 그냥 러프하게 말씀을 드리면 토폴로지가 좀 들어와야 돼요. 공간에 관한 개념이 좀 들어와야 돼요. 실수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완비공리, 순서공리, 체공리 사실 이게 또 끝이 아니에요. 이제
연결 공간인가 완전 분리 공간인가 이제 이런 걸 또 따져봐야 되는데 실수는 연결 공간이에요. 아니죠. 그렇죠. 연결이 안 되죠. 왜냐하면 두 개의 오픈셋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컨대 여기까지만 얘기가 마칠 거예요. 저도 이렇게 깊이 있게 몰라서 예컨대 이런 거죠. 실수에서 자 이렇게 임의의 두 개의 오픈셋 일단 토포로지의 기본 아이디는 오픈셋인 걸 알고 있죠, 그렇죠? 두 개의 오픈셋의 합집합으로 표현이 가능할까? 불가능하죠. 이렇게 되면 누가 빠져나가요? A가 빠져나가죠. 그러니까 실수는 뭐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연결 공간인 거죠. 이렇게 못 만드니까 그렇죠. 이게 가능할 때가 연결 공간인 거예요. 이제 뭐 이런 개념들 때문에 그게 또 거리와 가는 공간 뭐 이런 것도 나오죠. 이를 만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사안에라는 얘기 사실 저도 어렵게 말은 굉장히 깊이는 얘기 못 하겠어요. 하여튼 이 정도만 합시다. 일단 뭐 초실수에 관한 얘기도 나와야 되고. 자, 퀘스천 50번부터 우리 다음 차식으로 넘깁시다.